제주도 바닷가에서 본 장면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함께 앉아 웃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내 머릿속은 더 거세게 흔들렸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내 아내와 장모님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하얘졌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다. 하지만 파도 소리와 차가운 공기는 현실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내 지영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다. 우리는 소박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부족해도 함께라면 충분했다. 하지만 사정상 처가살이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모님은 늘 첫째 딸만 유난히 챙겼다. 나는 늘 뒷전이었다. 한 번은 승진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어 조심스레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장모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다. 오히려 큰딸 남편은 벌써 부장이 됐다며 나를 은근히 비교하셨다. 괜히 자존심이 구겨졌지만 그저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봄이었다. 지영은 늘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은 꼭 뒤집어 두었다. 처음엔 업무나 언니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잦은 외출과 차가운 태도는 점점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늘도 언니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늦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서곤 했다.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 그게 왜 문제야? 내일이잖아. 나는 점점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다정했던 지영은 어디로 갔을까? 심지어 장모님의 태도마저 달라졌다. 어느 날 장모님은 나를 빤히 보며 물으셨다. 민수야, 너 요즘 지영이한테 잘해주고 있니? 순간 나는 당황해 대답을 더듬었다.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다. 여자 마음은 원래 복잡한 거야. 더 세심하게 살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권태기가 찾아온 거라 생각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 싶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본 그 장면은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권태기라니 그건 너무 순진한 착각이었다. 나는 바닷가에서 얼어붙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야? 그 순간 아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치 나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 차가운 외면은 내 심장을 깊게 찔렀다. 그날 이후 5해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함께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거짓말 같았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난다.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처음 장가를 갈 때만 해도 장모님은 나를 반겨주셨다. 착한 사위라며 칭찬도 자주 하셨고 성실하다며 웃어주셨다. 그때의 나는 진심으로 그 따뜻함을 믿었다. 아내 지영도 내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하다고 말했기에 나는 이 가정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의 분위기는 완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첫째 딸 은영과 형부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공기가 달라졌다. 형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미 과장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장모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눈빛이 달라지셨다. 은영아, 내 남편 참 능력 있더라. 장래가 참 밝아 보이네. 그렇게 칭찬이 이어졌고 은영도 뿌듯한 얼굴로 맞장구 쳤다. 그날 이후였다. 장모님의 화제에는 늘 형부가 중심에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칭찬이라고 여겼지만 곧 비교가 따라붙었다. 나를 향해 민수야, 형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니? 이렇게 소극적이면 언제 출세하겠어? 라는 말씀이 이어졌다. 나는 당황스레 대답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요령도 있어야 해. 나는 그게 조언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점점 노골적인 비교로 변해갔다. 명절 때마다, 저녁 자리마다 장모님의 입에서는 형부의 자랑이 흘러나왔다. 형부가 이번에 차를 바꿨다더라. 수입차라지? 부럽구나. 나를 돌아보며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박혔다.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늘 부족하다고만 평가받는 기분이었다. 그런 분위기는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지영이 점점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오빠, 우리도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순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열심히는 하지. 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 그 말은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열심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사람인데 왜 항상 부족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걸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비교와 실망의 시선 속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장모님의 편애라고만 생각했다. 어느 집안에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갈등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전화를 하시며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셨다. 그래, 그 사람 어때? 꽤 괜찮아 보이던데. 알겠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그냥 친척이나 지인의 안부 전화를 하신 거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다. 모든 일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음을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였다. 지영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어주지 않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대답은 늘 시큰둥했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본 채 나중에 듣자 지금 바쁘다라는 말로 넘어갔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서늘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감정의 온도도 식어갔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 지영은 차갑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일이다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부부 사이에서 내 일이라니. 함께 나누고 의지해야 하는 게 부부 아닌가.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았다. 장모님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내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묘하게 거리를 두셨다. 그러면서 은근히 지영의 편을 들었다. 민수야,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너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지. 나는 깜짝 놀랐다. 정작 지영은 나한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께만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말로는 내가 요즘 힘들다는데 무슨 일이야? 지영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대화를 잘랐다. 뭔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 부부잖아라고 붙잡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부부라고 다 말해야 해? 나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은 금을 남겼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처럼 변했을까? 그 무렵 형부가 승진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에는 부장 자리였다. 장모님은 하늘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연신 형부를 칭찬했다. 정말 대단하다. 은영이는 복이 많구나.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형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나는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다. 너는 언제쯤 그만큼 되겠느냐는 무언의 질문. 그날 밤 지영이 내게 말했다. 언니는 정말 좋겠다.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나는 간절히 답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냉혹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그 말에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른 사람들? 형부 말고 또 누군가 있다는 건가?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라니 형부 말하는 거야?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형부만 그런 게 아니야. 주변에 보면 아니야, 됐어라며 말을 끊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지영은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는 이유였다. 처음엔 믿으려 했지만 횟수가 잦아질수록 불안이 커졌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너무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날카로웠다. 왜 감시하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걱정에 묻는 게 언제부터 감시가 된 걸까? 아내의 말 한마디, 장모님의 눈빛 하나, 형부와의 비교까지 모든 게 나를 죄어왔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내 힘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번 명절만큼은 조금 다를 거라 기대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첫날부터 깨지고 말았다. 형부는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한다고 했다. 바쁘다는 이유였다. 당연히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나에게 돌아온 역할은 그저 집안일을 챙기는 일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장모님의 지시를 따랐다. 민수야, 너는 짐 좀 정리해. 그 말에는 자연스럽게 사위로서의 위치가 새겨져 있었다. 나를 가족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 뚜렷하게 들었다. 그때 지영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만 해야 해? 다 같이 하면 되잖아.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다 같이 하긴 뭘. 형부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말끝마다 형부 중심의 사고가 느껴졌다. 마치 형부가 집안의 왕이라도 되는 듯 모든 배려와 관심이 그의 편으로 향하는 듯했다. 형부가 집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모님의 얼굴은 웃음으로 밝아지고 형부를 중심으로 대화가 돌아갔다. 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사라졌다. 인사조차 거칠애에 그쳤고 식사 시간 내내 나와 지영은 형부와 장모님의 관심 속에서 주변인처럼 느껴졌다. 저녁 내내 장모님은 형부를 칭찬하며 은영이는 정말 복이 많다.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나서라고 연신 말했다. 그리고 나를 슬쩍 쳐다보며 덧붙였다. 민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결과가 있어야지. 그 순간 아내가 말을 껴들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를 감싸기보다 장모님의 편에 서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마저 나를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보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날카로웠다. 노력은 누구나 해. 문제는 방법이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온 집안이 형부 얘기로 들썩였고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속으로 되뇌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우연히 장모님과 지영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지영아,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장모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엄마, 좀 더 지켜봐요. 아직은 지영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직은 뭘?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직감할 수 있었다. 명절의 화목함을 기대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내 지영은 나와 대화조차 피하려 했고 장모님은 나를 보는 것조차 꺼리는 눈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하던 평범한 대화가 점점 사라졌고 나는 집안에서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지영에게 오늘 저녁 메뉴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서 해 먹어. 나는 밖에서 먹고 올 거야. 예전 같으면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던 대화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를 배제한 선택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또?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요즘 너무 자주 집을 비우는 아내, 그리고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는 모습은 나를 점점 소외시키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장모님의 태도도 변해 있었다. 민수야, 지영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장모님의 말에는 내 부족함을 은근히 지적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장모님은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았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세심했으면 좋겠어. 나는 당황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반복되는 암시와 비교 속에서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던 중 장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영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나는 곧장 병원으로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나를 집에 남기겠다고 했다. 너는 집에 있어. 언니랑 나만 가면 돼. 처음엔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좁아서 사람 많으면 불편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나는 가족인데 왜 중요한 순간마다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를 향한 배제는 점점 명확해졌다. 병문안도 간병도 모두 딸들만 하겠다는 시기였다. 나는 물어봤다. 어머님 상태는 어때? 지영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대. 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었다. 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결정적 순간에는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취급되는 현실이 너무 서럽고 억울했다. 그 후 지영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오빠, 이번 추석은 각자 지내면 어떨까? 나는 순간 멈칫했다. 각자 지낸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영은 덧붙였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현실을 실감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알겠어. 혼자 지낼게. 지영은 안심한 듯 말했다. 고마워. 내년엔 꼭 함께 하자. 내년이라 과연 내년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진정으로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평범했던 일상이 차갑게 변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점점 틀어지는 과정을 몸으로 느끼며 나는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를 되돌아봐야 했다. 명절 이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내 지영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조차 줄였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의심이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곧바로 잠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남편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으며 내 앞에서는 자꾸 뒤돌아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친구들과의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소리 톤, 웃음소리,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의미심장한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집안 분위기도 점점 이상했다. 장모님은 나를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서시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배제했다. 반대로 형부와 은영의 집안 소식이 들려올 때면 집안 전체가 축제처럼 들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가 얼마나 미미한지 실감했다. 명절 때 느꼈던 소외감이 반복되며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지영이 외출한 사이 나는 우연히 장모님의 서랍을 보게 되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무심코 펼쳐본 편지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이번 일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민수는 아직 모르게. 손이 떨렸다. 계획? 무슨 계획이란 말인가?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장모님과 지영 사이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 이후로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갑자기 외박을 하는 날이면 이유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다. 혹시 나를 피해 다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모님과 지영의 행동은 조금씩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단순한 편애나 차별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한 시나리오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집안에서 아내와 장모님이 나를 두고 속닥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톤과 말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나를 배제하기 위한 계획이 분명하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동시에 분노와 슬픔, 불안이 뒤섞여서
쉽게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내를 사랑했고 장모님을 존중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비밀과 의심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작은 행동 하나, 한마디 말, 눈빛 하나까지 모두 의미를 찾으려 애썼고 마음은 점점 피로해졌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장모님과 아내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는 직접 알아내야만 했다. 그 결심이 다음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결심한 이후 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아내와 장모님이 숨기는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예상보다 빨리 결실을 보게 되었다. 바로 제주도 여행이었다. 처음 제주도 여행 계획은 평범했다. 지영과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착한 그날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그 남자는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장모님과 아내가 무언가를 속삭이며 은밀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나를 피하는 듯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명절 때의 냉기, 장모님의 비교, 아내의 외박,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조각들이었다. 나는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잃었다. 왜 이런 일이?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터져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관찰하려 했다. 아내가 나를 배제하고 장모님이 계획을 세운 이유를 이 순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렸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 혹시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나를 설득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장모님은 단순히 첫째 딸만 편애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을 계획적으로 조종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진 않았다. 나는 잠시 뒤로 물러나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아내와 장모님의 속삭임에서 들린 단어들이 마음을 더욱 조이게 했다. 민수 몰래, 계획대로, 이제 거의 다 나는 그 순간 이해했다. 5년간 쌓인 신뢰와 사랑이 이렇게 한순간에 뒤틀릴 수도 있다는 현실을. 그 후 며칠간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증거를 정리했다.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직접 본 장면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더욱 미묘해졌다. 평소처럼 웃으며 집안일을 돕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고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장모님은 그 와중에도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형부와 은영의 이야기를 자랑하듯 늘어놓았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나는 혼란스러움과 분노, 배신감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야. 마음속 결심은 단단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바닷가, 내가 모든 사실을 아내와 장모님에게 마주대하고 폭로하는 순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불안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었다. 숨겨진 모든 계획과 비밀을 드러내고 결혼 생활과 가족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어떤 충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내와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드러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충격적인 장면 이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할 차례였다. 며칠간 조심스럽게 정보를 정리하고 상황을 관찰하면서 나는 아내와 장모님과 마주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는 집에서 단둘이 앉아 있었다. 장모님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지영은 내 앞에 앉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영아, 어머님,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셨고 지영은 순간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간 쌓였던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이야기했다. 제주도에서 봤던 장면, 그리고 그 전후의 행동들, 외박과 배제, 그리고 계획된 편애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에 쥔 증거들과 구체적인 사실들을 차분하게 나열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용, 여행 당시 목격한 행동까지. 점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나타났다. 부정과 방어가 점점 무너지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지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민수 미안해. 나도 우리도 잘못했어. 나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 5년간의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장모님 또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알게 될 줄 몰랐구나. 장모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함 속에 후회가 묻어났다. 내가 편애와 계획을 너무 앞세운 것 같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인정한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오해와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약속했다. 지영은 더 이상 나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평등한 배우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장모님도 편애를 조금씩 내려놓고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명절이 와도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꽃이 피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마음의 신뢰라는 걸 깨달았다.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나 세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갈등과 고통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이해와 관계 회복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분노와 배신, 긴장과 불안, 상처와 서러움, 모든 감정이 결국 희망과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가족의 진실과 사랑은 때로는 아픔과 충격을 거쳐서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오해와 갈등 속에서 길을 잃지만 진심으로 마주하면 결국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와 더 많은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